자, 이어서 8번부터 11번 가볼게요. 8번부터 11번. 자, 여기는 이 8번부터 11번은 307페이지에 있어요. 스튜던트강 307페이지에. 자, 307페이지에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과학기술 지문이죠. 그죠? 과학기술 지문. 여기 있는 이 지문은 이해를 하면 좋긴 한데, 만일에 이해가 좀 덜, 똑같아. 이해가 좀 덜 돼.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만 잘 해도 되긴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여기는 이 307페이지 내용은 이런 식인 거야.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을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여기는 이 과학기술 지문은 무조건 과정에 대한 서술이 많다. 과정에 대한 서술이 많다 그랬어. 이해가 됐죠? 그러면 과정에 대한 서술이 많다는 얘기는 중간에 분명히 뭐가 나오냐면 순서가 나올 거야, 순서. 그래서 내가 뭐 하자 그랬냐면 이 서술이 많으면 얘는 무조건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자, 여기까지는 됐죠? 그죠?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1번. 내가 뭐 하자 그랬냐면 그 순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번호를 달자 하나. 이해돼서 번호를 달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다가 나오게 된 결과에다가는 반드시 밑줄로 표시해서 가자 했어. 이 문제는 지금 아까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가 10번이 아니라 9번이에요. 9번이 과정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과정. 근데 이게 과정을 혼동해가지고 그냥 따라락 풀면 1번이 답이 안 보여. 아, 근데 그 전에 11번 어떻게 할 거야? 11번. 야, 11번 틀린 친구들. 11번 어떻게 할 거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거야? 어? 단어부터 물어보는 거잖아. 어? 봐봐. 야, 이거 들어가기 전에 11번만 간단히 풀고 들어갈게. 아씨. 야, 어휘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첫 번째. 바꿀 수 있는 어휘가 있으면 최대한 바꿔. 바꿀 만한 단어가 있으면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접하다가 A가 대충 한번 바꿔볼게.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거?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접하다? 마주칠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뭐 하면 돼? 마주치다 정도만 바꿀 수 있는 거 찾으면 되겠지, 그지? 그럼 마주치다 그러면 뭐 보다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 보다. 보는 거니까 뭐야? 3번 정도 보겠네. 이해됐어? 만일에 이게 좀, 이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만일에 한글로 못 바꾸면 영어로라도 바꿔보세요. 어? 뭐, look at 뭐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보다. 어?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바꿀 수 있는 어휘가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 시간 끌 수는 없으니까 이런 문제로. 그럼 두 번째 뭐 해보냐면, 이 어휘가 가지고 있는 어휘의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긍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냐,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냐, 아니면 이게 좀 구체적인 단어냐, 관념적인 단어냐.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구체적이란 말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관념적인 건 그럴 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봐봐. 여기에 지금 플라스틱을 생활에서 흔히 접하다는 건 뭐야? 구체적인 거지. 내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 문제. 그래서 2번이 아니라 3번인 거야. 야, 수상 소식을 어떻게 만지니? 막 소식 막 이렇게 만져? 어?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게 관념적인 거야. 대신에 시는 내가 교과서에서 본 거 아니야, 구체적인 걸. 눈으로 봤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2번보다 3번이 맞아. 만일에 내가, 자, 이제 세 번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면 세 번째 쓸 수 있는 방법. 문장의 구성을 보세요. 문장의 구성을 보시는 거예요. 이 단어 앞에 붙어 있는
나머지 문장 성분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엄매 친구도 좀 더 유리하긴 할 것 같은데 아니, 별것도 아니야. 그냥 갔어. 접해 뭐를 플라스틱을 어디에서 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생활에서 접하다야. 그럼 돌아와봐. 그럼 여기에 어디에서가 붙어있는 것만 찾으면 되지 그지? 어디에서는 하나밖에 없어. 몇 번이야? 그렇게 봐도 3번이야. 그냥 3번이야. 이렇게 봐도 3번 저렇게 봐도 3번 저렇게 봐도 3번이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3번 골라야 돼. 자, 이거 셋 중에 최소한 2개 이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 2개 이상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있어. 지금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얘입니다. 얘가 가장 많이 쓰인다. 알겠죠?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이 방법이 제일 많이 통해요. 통하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과정에 대한 서술이 많으니까 과정 따라간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이제 했어. 자, 이거는 내가 몇 번째 문단부터 읽을 거냐면 세 번째 문단부터 읽을 거예요. 세 번째 문단 3문단부터. 폴리에틸렌부터가 핵심이잖아요. 이거 폴리에틸렌부터가. 이해됐죠? 자, 갑니다.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 네모 쳐보세요.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중합 과정의 괄호칩니다. 그럼 얘들아 나봐. 여기에 중합과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뒤에 뭐가 설명이 나올 거야 이제. 중합 포인트는 중합이 아니라 과정이야.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한 거야. 나는 이 단어를 보자마자 이 뒤에 중합의 과정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 과정이 시작될 때부터 나는 뭐를 달겠다? 숫자 번호를 달겠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 다음 문장은 과정이 아니라 일단 에틸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이 에틸렌이 어떻게 생겼냐면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2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해. 여기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그냥 에틸렌 구조를 설명한 거야. 이게 나봐.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가라고 하면 우리가 3주 전에 왜 그 반도체 할 때 최각전자 배운 적 있어요. 기억나죠? 그죠? 원자핵이 있어. 여기는 원자핵 주변에 뭐가 돈다고? 전자가 돈다 그랬지, 그지? 이때 첫 번째 밖에는 모두 몇 개가 들어간다, 전자가? 2개. 그 다음 밖에는 몇 개? 8개. 그래서 8개가 차이 안정적이 되니까 전자를 뺏어오고 전자를 내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무슨 자유전자가 만들어지네, 전공이 만들어지네, 이런 얘기 했지, 그지? 이거 똑같은 거야. 봐봐. 여기는 지금 이걸 이해를 좀 하자면 탄소가 있어요. 근데 이 탄소는, 자, 원소기호 몇 번이야? 6번. 탄소는 원소기호 몇 번? 6번이란 말은 전자가 몇 개가 돌아? 6개가 돌아. 원소 번호만큼 전자가 도는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밖에는 전자가 몇 개가 돌고? 2개가 돌겠지.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밖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밖에 몇 개가 돌아? 이렇게 4개가 돌아. 그런데 4개 가지고는 안 돼. 모두 몇 개가 필요하다고? 8개가 있어야 돼. 그럼 몇 개가 더 필요해? 4개가 더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 4개를 가져오기 위해서 옆에 있는 탄소와 결합을 해요.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 얘 똑같이 2개 돌아. 그러면 얘도 몇 개가 있겠어? 4개가 있겠지, 그지? 4개가 있는데 이걸 여기는 이 전자가 각각 한 개와 얘가 가지고 있는 한 개가 공유 결합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도 전자 남은 거 하나니까 이제 얘도 원래는 전자가 4개고 얘도 전자가 4개인데 얘가 짝이 되면서 공유 결합하면서 이 탄소는 졸지에 4개에서 하나, 둘, 셋, 4개 얘 2개를 공유 결합해서 2개가 더 붙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탄소가 몇 개가 된 거? 6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가 몇 개가 더 필요해? 2개가 더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뭘 갖고 온다? 주변에 있는 수소의 전자 하나씩을 공유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수소도 원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안정하지. 이 바람에 수소도 2개가 돼서 안정적이 되지만 이 탄소도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이렇게 공유 결합해서 여기는 수소가 각각 이렇게 꼬리처럼 붙어서 요 구조가 된다고. 이게 에틸렌 구조라고. 근데 이걸 지문을 보고 이해하기가 어렵잖아. 그림을 그려줬으면 모를까 나처럼.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이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다만 여기서 잘 봐.
에틸렌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좀 특이한 문장 하나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밑줄 꺼볼게.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 그다음 밑줄. 에틸렌이 그렇게 생겼다 하면 될걸. 마지막에 뭐라 붙여놨냐면 둘 중에 하나는 끊어지기 쉽단 말을 붙여놔서 단서를. 이게 그 다음 만들어지는 중합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더 볼게. 에틸렌의 중합에 괄호 치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무슨 과정 설명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무슨 과정? 중합 과정 설명할 거야. 자, 그 중에 하나가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하는 것인데,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다. 이미 불안하지. 맨 마지막에 전자가 몇 개밖에 없다고? 7개. 몇 개가 하나 더 필요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앞에 1번 달아봐.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을 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아까 전에 내가 뭐랬어? 탄소가 이중결합이 돼 있고 여기서 각각 수소가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연결돼 있다 그랬지. 이게 에틸렌 구조라 그랬지, 그지? 근데 그 중에 한 결합의 고리가 뭐하다 그랬니? 약해. 그래서 옆에 게시제가 오면 이 게시제의 전자가 7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가 필요해. 그래서 얘가 끊어지면서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게시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그러면 한쪽의 전자가 얘랑 붙었으니까 공유결합하고 있던 전자 하나가 뭐해? 남아 돌겠네. 지금 이해됐어? 전자가 짝을 이루고 있던 게 하나가 떨어져서 얘랑 결합해버렸다고. 그럼 이쪽 전자는 혼자 됐잖아 지금. 하나가 남아버렸어. 자, 그래서 그 뒤에 그러면 2번 달아봐.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돼. 여기도 이해됐죠 이제? 어? 자, 그 다음에 3번 달아봐.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상태야. 근데 옆에 돌아다니고 있는 에틸렌 분자가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얘가 전자가 하나 남았어. 그럼 얘도 안정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또 다른 전자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 전자를 끊어서 똑같이 뭐 한다고? 이렇게 불안정해지는 상태를 만든다고. 이해가 됐어? 불안정해지는 상태를 만든다고. 이중결합을 끊어버린다고. 자, 그래서 그 뒤에 4번 달아봐. 이때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이 사슬 형태를 이루며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봐. 여기 전자 하나 남았어. 얘를 끊으면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이 전자끼리 서로 뭐한다? 결합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또 남지. 그럼 얘가 옆에 있는 에틸렌을 또 뭐해? 또 불안하게 만들지. 그래서 나온 에틸렌 분자끼리 또 결합을 해서 계속 이어지면서 사슬을 만든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맨 끝에는 항상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하나 남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렇게 존재하게 돼. 자, 그러면서 5번 달아봐. 5번.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여 안정된 상태가 되면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고 이게 폴리에틸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슬처럼. 자, 그러니까 일단 8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에요. 얘는 쉬워요. 왜냐하면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이 과산화물 게시제를 쓰게 되면 분해되면서 안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불안정해지는 거잖아, 계속. 맞잖아. 게시제를 쓰게 되면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정답 4번이야. 얘는 쉬워. 뒤로 넘겨. 그럼 나 물어볼게.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인데 왜 1번이야? 나는 EBS 해설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잘못 이해했어. 포인트가 잘못이라 와. 자, 나 봐봐라. 이 선지를 잘 읽으면 이 선지 자체가 통으로 다 말이 안 돼요. 네가 보기엔 다 말되는 것 같지만 이건 통으로 다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 봐봐. 성장 중에 사수는 끊어. 그러면 성장 중인 사수는 우리 과정이잖아. 몇 번째 과정이야?
사슬이 성장한다가 어디에 있어? 성장. 성장해가는 과정이야. 5번은 뭐다 나중에 결합되는 거고 성장이라는 건 몇 번이야? 4번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성장하는 거지, 그지? 자, 4번이야. 그 다음에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 거다 밑줄 거봐. 야,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되는 건 몇 번 과정이야? 돌아가봐, 빨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과정만 찾으라고. 생성되는 건 몇 번이야? 야, 4번 중에 3번 일어나? 그러니까 잘 봐. 사슬 중에 사슬의 끝에서 계속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라고. 순서가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뭐가 돼서 생성이 돼서 사슬이 되는 거 아니야? 과정이 바뀌었다고. 사슬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사슬 끝에 계속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만들어져서 그게 결합되면서 사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 탄소 원자는 그냥 불안정인 상태로 존재한다고. 거기 존재라고 적혔잖아, 4번 과정에. 생성되는 게 아니라. 생성이 돼야 결합을 하지.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쉬운 답은 있어. 과정보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이유가 그 과정이 바뀌었다보다 더 쉬운 답은 있다고. 봐봐. 한쪽은 뭐가 붙어 있어? 개시제가 붙어 있지, 그지? 그러므로 성장은 어느 방향으로만 한다? 나머지 한쪽 방향으로만. 그래서 양쪽이 아니라 한쪽이야. 그게 더 쉬운 답이야. 양쪽이 아니라 한쪽이 더 쉬운 답이야. 한쪽은 개시대가 붙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자라는 거 맞아. 그래서 한쪽으로만 자라. 그런데 이 1번은 너네가 한쪽이냐 양쪽이냐로 답을 판단한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걸까지 알았어야 돼. 왜냐하면 다음번에는 한쪽이냐 양쪽이냐 아니라 순서 가지고 장난칠 거거든. 원래 이렇게 순서로 장난치는 것들은 순서의 과정을 뒤집어서 혼란을 준다고. 이건 평가원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 사건의 순서, 문학도 사건의 순서 이런 걸로 장난친다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성장 중인 사슬의 맨 끝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생성돼서 결합하여 존재하게 되는 거야. 지금 내 말 이해가 되지? 머릿속에 그려지잖아. 아니 이게 불안정해져야 붙을 거 아니야. 불안정해져야. 끝이 계속 불안정해지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됐어? 그럼 나머지 볼게. 2번.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그렇지, 하나 남고 이쪽 하나 나온 것끼리 결합하는 거니까 2번 맞는 말. 3번.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사슬. 그러니까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잖아. 1번이 틀린 말이고. 불안정한 분자가 생성이 되면 그게 연속적인 사슬 반응에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순서가 그거니까. 생성이 돼서 연결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4번.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사슬의 성장 과정이 종결되기 전까지 왜? 계속 에틸렌 분자가 또 다른 에틸렌 분자에게 영향을 줄 테니까 끊임없이 생성이 되겠지. 종결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모든 게 결합해서 붙으면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겠지. 그래서 4번 맞는 말. 5번.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에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이중이었던 게 단일이 되면서 이 모든 과정이 시작돼. 그래서 5번도 맞는 말.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다. 10번은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마지막 문단에 뭘 했어? 마지막 문단에 결정 얘기하면서 결정이 뭐해지면 결정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연성은 약해서 충격에 약해지지만 뭐 화재는 강해지고 저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은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든 거니까 얘는 결정 영역이 적다 그래야 되겠네? 그럼 니은의 직선형 구조의 사슬은 한 방향으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되니까 뭐야 얘는? 오히려 반대로 결정 영역이 많다 해야 되겠네? 그러므로 1번에 충격에 잘 깨지지 않고 유연하게 하려면 가가 낫죠. 결정 영역이 작은 게 좋고 포장된 물품이 잘 보이게 하려도 가가 좋아요. 왜? 나가 되면 부투명해지거든. 그 다음에 3번에 화학 물질은 나가 더 강하니까 정답은 3번. 밀도가 더 높은 건 나고 열에 잘 견디는 것도 나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다.
자, 옆에 12번부터 17번 갑니다. 자, 오늘의 최대 난제인데 이 12번부터 17번은 일단 수능 특강 286페이지에 나온 거고 3페이지 283페이지에 나왔고 이 중에 가에 있는 A어가 연계예요. A어가 연계인데 가는 별게 아니지. 원래 우리가 보던 그냥 친한 인문 지문이잖아. 여기서 문제는 가가 아니라 나의 논리학이지. 얘가 지랄 맞은 거니까. 마지막으로 논리학이 나왔던 게 2019학년도 수능이에요. 가는 세계.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논리학이 나오지 않았는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6평이 나왔으니까 수능에 나오겠어? 부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나올 수 있죠. 그치.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안 나오겠지. 오늘 밤부터 물 들어오고 기도하세요. 이제 수능이 오늘 며칠 남았어, 이제? 딱 160일 남지 않았어? 무슨 신이든 상관없잖아. 대학을 보내준다면. 그 옛날에 내가 TV 보다가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저 대구에 가면 동화사란 절이 있어요. 엄청 큰 사찰이야. 거기 뒤에 바위에 이제 불상이 하나 있는데, 머리 위에 이렇게 갓바위라고 바위가 얹어져 있는데 되게 신비로워. 그래서 영험하다고 되게 유명해.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경상도에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치성을 드렸어. 과거 시험 합격해달라고. 그게 이제 전통이 남아서 지금 가면 한 100일쯤 남잖아? 전국에 있는 모든 엄마들이 기도한다고 달려와. 100일 기도한다고. 그래서 아예 절에서 뭘 운영하냐 하면 숙소를 운영해. 하도 전국에 엄마들이 오니까. 그리고 뉴스에도 엄청 나와. 가면 아줌마들이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와서 막 불공 들이는데 장난 아니야. 막 하루에 108배씩 해요. 그게 108배 하면 무릎 나갑니다. 도가니 다 나가요. 나가는데 그거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뉴스에 나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우리 애가 대학 갈 수 있다면 제가 뭐 무릎이 제가 하겠습니까? 막 이런 인터뷰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짠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절하는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찍었을 거 아니야. 카메라로 찍었는데 내가 웃긴 게 뭐였냐면 어떤 아줌마 셋이 나란히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아줌마가 목걸이가 십자가예요. 종교는 중요하지 않거든. 야, 하나님이냐 부처님이냐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의 대학만 보내면 되지. 그 아줌마 저 힌두교도 믿겠어. 조만간에 막 소고기 안 먹는다 그러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로아스트교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봐봐. 여기는 이 논리학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는 김에 정리하고 갈게. 안 나오면 다행이고 나오면 써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읽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논리학 지문은 태생이 인문 지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인문 지문 어떻게 한다 그랬어? 철학자의 주장이 나오면 주장이 뭘 찾는다? 결론 찾는다 그랬지, 그지? 똑같아. 논리학도 가장 중요한 건 그 논증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과정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디에 중심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뒤를 잘 보셔야 돼. 그 뒤에 중심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뒤에 결론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논리학 지문은 그냥 논리학에 돼 있는 그 논증 전개 과정만 읽으면 정신병 걸려요.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뭐가 나오냐 하면 논증 과정에서 중간에 예시가 사용됩니다. 뭐가 사용된다고? 여기는 뭐가 나와? 귤은 맛있다가 나오지, 그지? 예시가 나와. 여기는 이 예시를 다른 지문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 예를 통해서 여기는 이 지문을 이해하려 해야 돼. 자, 지금부터 나지문 한번 읽어볼게. 봐봐. 지금부터 나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자,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준다.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의 논증을 전건긍정식이라고 하며, 자, 전건긍정식에다 괄호치세요. 이런 걸 전건긍정식이라 그래. 이때 전건긍정식은 P면 Q이다가 참이야. P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뭐가 참이야?
Q는 반드시 참이 돼야 되겠지, 그지? 이걸 전건긍정식이라 그래. 그래서 논리학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전건긍정식은 절대 진리라고 믿어. 왜 절대 진리가 돼? 야, P면 Q이다가 참이고 P가 참이면 Q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참인 게 너무 당연하잖아. 반박을 할 여지가 없잖아. 이거 무조건 믿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를 활용해야 된다? 뒤에 예시.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넘어가지 마. 여기서 스톱.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잖아. 무조건 막 넘어갈 게 아니라 이렇게 끌어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 이게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구나. 귤은 맛있다가. 이렇게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는 뭘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서? 감정이나 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보여주는 거야. 아, 귤 맛있다. 내 감정이야. 됐어? 자, 하지만 시험 다 찍혀가지고 이거.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이때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는 표현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귤은 맛있다는 건 내 선호지만 귤이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는 이 조건문은 내가 맛있으면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내 선호를 여기에 포함할 수가 없다고. 그러므로 이에 전건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귤은 맛있다처럼 이런 표현일 때 P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는 내용상의 차이가 생겨. 왜? 그냥 P이다는 내 선호잖아. 귤은 맛있다는 건 내 선호라고. 근데 귤은 맛있다면 값이 비싸다는 이 문장의 귤은 맛있다는 내 선호가 아니지. 아니, 내가 맛있으면 무조건 비싸지는 게 아니잖아, 이건.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의미의 차이가 생기므로 전건 긍정식임에도 불구하고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의 참을 보장하지 못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라. 귤이 맛있으면 귤은 비싸다가 참이야. 근데 나는 귤이 맛있어. 이것도 참이야.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값이 비싸지는 건 아니지. 그 맛있다는 게 누가 맛있는가에 따라서 값이 비싸냐 싸냐가 다를 거 아니야. 그게 최소한 지금 이 문장에서 나는 아니야. 이해됐어? 그래서 Q가 되지 못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전건 긍정식의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는 타당해 보여. 그렇지, 나쁘지. 그런데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논증이. 그래, 그 얘기야. 계속 논증이 안 된다고.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참거짓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동그라미. 중요한 건 어디라고? 이 그러므로 뒤야. 밑줄 까볼게. A여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거다 밑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라.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억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A여의 주장을 만일 고수한다는 건 바꾸지 않는 거지.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A여의 주장이 뭔데? 이건 가에 있잖아. 가에 뭘 했어, A여가? 주장 찾으라 하면 결론이니까 결론은 마지막 문단에 있어. A여는 뭐라 그랬어? 도덕 문장은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자, 다시. A여는 이 도덕 문장이라는 게 결국 개인의 감정이나 태도를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나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참이나 거짓을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다시 나봐. 근데 그 주장을 고수해? 그럼 이렇게 고수하면 결론은 전건 긍정식이 뭐 한다고? 뭐 할 수밖에 없다. 부정될 수밖에 없다고. 왜 부정될 수밖에 없어? 뭐를 따질 수 없어서? 참거짓을 따질 수 없어서. 야, 귤은 맛있다가 참거짓을 따질 문제니? 아, 나 귤 맛있다? 저 새끼 거짓. 이거 아니잖아. 어?
야, 그건 내 선호라고. 그게 뭐 참거짓을 따질 게 아니잖아. 내 마음이 그런 건데. 이해돼? 에? 그래서 얘를 고수하게 되면 얘를 부정되는 거야.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아니, 그러나 뒤만 보면 된다니까. 봐봐. A여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은 어떻게 된다고? 부정되지. 뭘 타당해 보여. 이해돼? 자, 그럼 다시 나와보세요. 그러면 기억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거야. A여의 주장이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부정이 돼. 그런데 논리학에서는 얘가 부정이 되면 돼, 안 돼? 그래서 거기 행크스에 네모쳐봐. 이 행크스란 사람이 요거를 보완해 준 거야. 얘는 얘를 통해서 A여를 깠어. 야, 네 말이 맞으면 전건 긍정식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랬더니 행크스가 야, 침착하게 잘 들어. 표절은 나쁘다는.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져.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속성을 부여하면,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야. 판단적이란 말에 괄호치세요. 그러니까 속성이 부여되면 뭐가 된다고? 판단적이 된다고. 그래서 문장이 판단적이란 것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문장에다가 속성을 부여하면 그건 판단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밑줄 꺼볼게.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그다음 밑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 봐. A여의 주장대로 하자면 이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는 거였어. 그런데 여기서 행크스가 뭐라고 거들었냐면, 그 말은 귤은 맛있다는 건 귤에다가 뭘 부여한 거? 맛있다는 속성을 부여한 거야. 근데 그 속성은 속성이니까 진짜 맛있다는 속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지. 즉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 표절은 나쁘다가 똑같아. 나쁘다는 속성을 넣은 거야. 내 나쁘다는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나쁘다는 속성을 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나쁜 거니까. 나쁘다는 속성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그러므로 동그라미. 그래서 밑줄 그어볼게.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그렇다면 P면 Q이다에 포함된 P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자, 물음표에 동그라미. 자, 전에도 얘기했어요. 요렇게 물음의 방식이 나오면 뭐 한다? 이렇게 물음의 방식이 나오면 뭘 찾는다? 무조건 답을 찾는 거야. 자, 아까 저 위에서 뭐라 그랬어? 조건문의 P와 P다의 P는 다르다 그랬지, 의미가.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아니, 속성을 부여했는데 그 이유가 뭔데? 왜 의미가 다른데?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봐. 가령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됐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귤은 맛있다는 건 내가 부여해 주는 거야. 맛있다는 속성을. 근데 귤이 맛있다면 값이 비싸대. 귤은 맛있다는 내가 부여한 게 아니지. 내 감정이 아니잖아. 그래서 화자가 뭐를 부여한 게 아니야. 속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기에 중요한 건 이거야. 화자가, 밑줄 그어볼게요.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다음 밑줄. 발현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세모치고 밑줄 그어볼게.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그다음 밑줄. 그럼 나봐. 그 말은 내가 맛있다는 속성을 부여하지 않아서 발현되지 않았을 뿐 그 안에는 맛있다는 속성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속성은 부여해져 있어. 다만 뭐하지 않을 뿐 발현되지 않을 뿐. 이게 결론이야. 요 가지고 13번 푸는 거예요. 13번 올라가 볼게. 1번.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당연히 뭐 A의 내용으로 보자면 판단, 이지. 모든 문장이 다 판단적이라 그랬으니까. 2번.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밑줄 까볼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그다음 밑줄. 얘들아 참 또는 거짓이 있다는 말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야? 판단적. 그런데 판단적은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만 판단적이야?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 단독으로 나오든 조건으로 나오든 뭐로 나오든 다 뭐라고? 판단적이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진술되었을 때만 많이 틀렸어. 자, 그 다음에 3번.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아. 에이! 발현되지 않을 뿐 속성은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리면서 정답은 5번인 거예요. 본질은 있다. 이해가 됐어? 그러면 4번은 뭐가 틀렸어? 속성과 무관하지 않아. 속성이야. 속성은 부여되어 있다니까 발현되지 않을 뿐. 그 마지막 두 문장 가지고 푸는 거야. 뭐가 중요하다고? 얘들아 뭐가 중요하다고? 결론이 중요하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3번의 정답 5번이야. 14번은 쉬워 오히려. 14번은 4번이에요. 왜? A어는 봐라. A어는 이것이 감정이나 태도이기 때문에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으니까 진리적 합성을 가져 못 가져? 못 갔지. 근데 4번에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 그러면 안 되지. A어가. 못 가져. 얘는 가질 수가 없어. 정답은 4번이야. 자 16번 갑니다. 자, 아까 나봐. 구체적인 사례 적용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보기 읽으면서 얘가, 그치, 누구한테 걸리는지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딱 하나잖아. 전통적인 윤리학이냐, A어의 주장에 부합되냐, 그거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줄에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밑줄. 세 번째 줄에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밑줄. 네 번째 줄에 주관적인 태도에는 참 거짓이 없다. 거다 밑줄. 아, 얘 누구야 얘? 얘 누구니? 태도를 표현한대. 그래서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대. 누구야? 누가 봐도 A여잖아. 보기 딱 보자마자 아, 이 새끼 A여네? 딱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러면 1번 봐봐.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 거다 밑줄. 이거 누구야? 도덕 문장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는 건 누구 주장이었어? 그럼 A어나 복이나 뭐 해야 돼? 일치한다 그래야지. 근데 상충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정답 1번이야. 아니, 개 간단하잖아, 그냥. A언지만 확인만 하면 된다고. 아니,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자, 2번 가볼게.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 거다 밑줄. 그럼 이건 누구는 아니야? 최소한. 참거짓 따지는 거니까 이거 누구는 아니야? A어는 아니야. 전통적인 윤리학이야. 왜냐하면 첫 번째 문단 맨 처음에 전통적인 윤리학은 객관적인 사실 뭐 이런 거에 기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 그러면 얘는 이 사람과 주장이 같아달라. 다르니까 상충하지 뭐. 3번에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 밑줄 꺼봐. 그럼 이것도 누구야? 이것도 전통적인 윤리학이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상충해야지. 얘는 주관적인 태도였으니까. 그러면 4번에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 밑줄 까봐. 야, 선호를 표현한다는 건 누가 선호? A요. 그러니까 상충하지 않겠지. 얘도 선호, 찬성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럼 5번에 화자의 정서를 표출함으로 진리적 합성이 없다는 주장. 이거 누구 주장이야 또? 이것도 A요. A여니까 당연히 참거짓을 따질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5번 맞는 말이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생각보다 간단하지? 연결만 하면 돼. 연결만 하면 돼. 자, 네. 자, 독서는 이제 다 했어요. 이게 우리 목표는, 여기는 이 독서는 어쨌든 가장 잘할 수 있는 글 하나 읽고 걔까지는 어떻게든 맞추고, 좀 아리까리한 지문은 대충 와리가리로 푸는 거야. 찾기, 연결해서 찾기. 마지막 글은 읽을 수 있으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얘기했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정확히 내가 푼 데까지만 다 맞으면 점수는 나와. 글 하나 날리고 두 개 날리고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1컷이 86, 84면
두 지문 정도를 생으로 날려도 대충 그 언저리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거기까지 맞추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생각은 하지 말고 눈으로 풀라고. 이해가 됐어? 생각은 최대한 빼고 눈으로 푸는 거야, 눈으로. 자, 잠깐 쉬었다가 문화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